안녕하세요, 여러분. 빨간구두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책은 세계적인 성공학 전문가 브라이언 트레이시의 행동하지 않으면 인생은 바뀌지 않는다입니다.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수십 년간 자기계발과 성공 전략을 연구하고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온 멘토인데요. 이 책에서도 역시 그의 핵심 철학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항상 생각만 하고 실행하기를 힘들어 하시는 저와 같은 분들에게 이분의 조언은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생각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고 결국 행동이 변화를 만든다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메시지. 이 책을 통해 작지만 꾸준한 실천이 얼마나 큰 결과를 만드는지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에는 행동보다 말이 더 많다. 미국의 전설적인 풋볼 코치이자 동기부여 전문가인 루 홀츠가 남긴 말이다. 이 말은 우리가 직면한 현실을 정확히 짚어낸다. 많은 사람이 큰 성공을 거두고 영향력을 행사하며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고 말한다. 하지만 실제로 그 목표를 향해 필요한 행동을 실천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성공은 매력적인 꿈이다. 하지만 성공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지난하고 힘든 시간을 견뎌야 한다. 순간순간의 만족감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인생의 문제를 맞닥뜨려야 할 때 손쉬운 해결책에 기대고 싶은 유혹도 이겨내야 한다. 당장 성과가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묵묵히 끈기 있게 걸어가야 한다. 그 힘든 시간을 견디게 하는 힘은 과연 어디에서 나올까? 왜 어떤 이는 힘든 시간을 잘 견디고 성공하는데 어떤 이는 좌절하고 현실에 안주하는가? 그 차이는 동기부여에서 온다. 동기부여는 우리가 꿈꾸는 성공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게 하는 연료와 같다. 만약 목표 달성에 필요한 동기가 자연스럽게 생기고 일상에 완전히 녹아든다면 당신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 더 이상 동기부여 강의나 좋은 글귀를 찾아다닐 필요 없이 더 나은 삶을 향한 행동이 습관이 된다면 그때는 어떤 어려움도 신속히 극복하고 끊임없이 성장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 책에서 나는 한 가지 중요한 진실을 밝힐 것이다. 동기부여는 통제 불가능하며 번덕스럽다 라는 일반적인 믿음은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누구나 스스로 동기를 만들어낼 수 있으며 때로는 행동 자체가 새로운 동기가 되어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최근 동기부여에 관한 과학적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다양한 연구 결과와 실제 사례들을 통해 배운 것을 실천한다면 반드시 당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나는 개인의 성장과 기업의 성공을 연구하는 세계적 전문가로서 오랜 시간 성공의 본질을 연구해왔다. 500만 명 이상의 청중을 대상으로 5,000회가 넘는 강연과 세미나를 진행했으며 전 세계 주요 기업가들과 리더들의 코치로 활동하고 있다. 내가 지난 40여 년 연구해온 실행력과 동기부여의 비밀을 담은 이 책의 메시지를 삶에 적용한다면 당신의 꿈은 더 이상 꿈이 아닌 운명이 될 것이다. 동기부여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가짜 동기부여와 진짜 동기부여다. 가짜 동기부여는 그것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속삭인다. 과정과 방법은 쏙 빼놓은 채 두근거리는 느낌만 강조해서 현욕한다. 크게 성공한 사람들 중에도
이와 같이 허황되고 달콤한 방식으로 가르치는 이들이 있다. 가짜 동기부여를 받으면 영화관이나 콘서트장에서 신나게 즐기고 돌아왔을 때처럼 기분이 좋지만 며칠 지나면 다시 일상이라는 쳇바퀴 속에서 무료함을 느낀다. 그들의 말을 듣고 보는 순간 가슴 뛰고 설레던 감각의 80% 이상이 사라진다. 반면 진짜 동기부여는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느끼는 순간에 찾아온다. 어제의 자신을 뛰어넘는 미세한 진전에 만족과 희열을 느끼면서 계속 행동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많은 동기부여 전문가들이 목표를 빠르게 달성하고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 거창하지 않은 작은 일을 꾸준히 하라고 권하는 이유도 그것이다. 이 정도는 나도 할 수 있겠어. 전혀 복잡하지 않고 아주 현실적이군. 결과가 눈앞에 선명하게 보이잖아. 라는 생각이 들도록 하는 것이다. 생생한 자기 효능감이 쌓여 점차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뚜렷하게 그릴 수 있을 때 진짜 동기가 부여된다. 즉, 진짜 동기부여는 나아가고 있다는 감각이다. 나는 여기서 다시 한번 기상시간을 강조하고 싶다.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심적으로 여유로운 사람들은 대부분 오전 6시 이전에 기상한다. 반면 삶에 허덕이는 이들은 7시에 겨우 눈을 뜨거나 민기적거리다가 더 늦게 일어난다. 성장을 즐기고 진짜 동기부여를 받기 위해서는 기상시간을 포함해 생활 습관을 바꾸어야 한다. 과거의 나에게 큰 영향을 미친 한 사람은 매일 오전 6시 전에 일어나는 습관이 있었다. 그가 근무하는 회사는 52개 지점과 1만여 명의 직원을 두고 있었는데 그는 가장 낮은 직급인 우편물실 매니저로 시작해서 승진을 거듭해 경영직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이었다. 그는 나에게 이런 조언을 해주었다. 나는 매일 6시 전에 일어난다네. 늦게 자도 아무리 힘들어도 어떻게든 6시 전에 일어나지. 그러면 이틀 연속으로 늦게 자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우칠 수 있지. 만약 당신이 기상시간에 대한 간단한 규칙만 세운다면 매일 아침 정확히 돌아가는 컴퓨터 프로그램처럼 반복적으로 기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기상시간이 달라지면 당신의 하루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바뀔 것이다. 동기부여는 자아 개념과 관련이 있다. 유년기에 칭찬과 격려를 충분히 받고 스스로 중요하고 가치 있고 똑똑한 사람이라 느끼며 자란 아이는 동기부여가 잘 된다. 또한 긍정적인 태도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어른으로 성장한다. 자아 개념이 긍정적으로 잡혀 있기 때문이다. 자아 개념은 자아이상, 자아상, 자존감이 복합되어 구성되는데 그들에게는 확실한 자아이상이 존재한다. 자아이상은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들은 되고 싶은 모습이 명확하다. 건강, 부, 지위, 영향력, 생활습관 등 모든 측면에서 당신이 그리는 완벽한 롤모델을 떠올려 보라. 성공한 사람들의 자아이상은 매우 뚜렷하고 구체적인 반면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의 자아이상은 모호하다. 막연히 성공을 꿈꾸는 이들은 미래에 어떤 위치에 서 있고 싶은지 분명하게 묘사하지 못한다. 만약 당신도 어떤 모습이 되고 싶은지 명확하게 말하는 것이 어렵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이 유용할 것이다. 마법 지팡이를 흔들어 3년 후의 삶을 완벽하게 만들 수 있다고 가정해 보는 것이다. 지금 모습에 비추어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다. 그 삶은 어떤 모습이고 오늘과 무엇이 다를까? 구체적으로 적어보라. 얼마를 벌고 싶은가? 어떤 집에서 살고 싶은가? 어떤 인간관계를 원하는가?
건강과 체력은 어떤 상태였으면 좋겠는가? 계좌에 돈은 얼마나 있을까? 나를 둘러싼 것들이 명확해질수록 자동으로 동기가 부여되는 법이다. 자아 개념의 두 번째 요소는 자아상이다. 자아상은 스스로 바라보는 자신의 모습으로 매 순간 나의 행동력을 조절하는 원천이 된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력은 그 사람이 마음속으로 그리는 그림의 크기와 항상 일치한다.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된다 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보통 자아상은 내가 보는 나, 다른 사람이 보는 나, 내가 생각하는 다른 사람이 보는 나가 모여 만들어진다. 재미있는 점은 다른 사람이 실제 나를 어떻게 보는가와 상관없이 만약 남들이 나를 멋진 사람으로 바라본다고 생각한다면 그들과 교류하는 것이 즐겁고 행복해진다는 것이다. 사람들 속에서 매력적이고 지적이고 호감형인 자아상을 강화하며 당신은 자연스럽게 말하고 웃을 것이다. 반면 남들이 당신을 별 볼 일 없고 재미도 없는 사람으로 바라본다고 생각한다면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이 괴로울 것이고 내면의 부정적인 영향도 받을 것이다. 내가 보는 지금의 나와 내가 되고 싶은 나, 즉 자아상과 자아이상에는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 이 차이는 당신의 성격을 일부 결정짓기도 한다. 현실과 이상의 괴리가 너무 크면 사기가 꺾이고 의기소침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자를 꿈꾼다. 당신도 그러한가? 그렇다면 구체적인 계획만이 묘약이다. 종이를 한 장 꺼내 우선 나는 1년 안에 부자가 되고 싶다 라고 써보라. 그리고 지금 재정 상태가 어떤지 생각해보라. 또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통장에 돈은 얼마나 있는지 떠올려보라. 만약 통장 잔고는커녕 빚만 잔뜩 있고 마땅한 직업도 구하지 못해 생계를 겨우 이어나가고 있다면 부자라는 자아이상이 터무니없게 느껴질 것이다. 다만 나는 여기서 자아이상을 줄이라고 권고하는 것이 아니다. 현실과 괴리감이 지나치게 크지 않은 작은 자아이상부터 선행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상과 현실의 괴리감이 지나치게 커지면 목표를 몇 번 써보다가 어차피 부자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여기며 지레 포기하고 멈추어 버리기 쉽기 때문이다. 자아 개념의 세 번째 요소는 자존감이다. 자존감은 자기 자신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마음, 중요하고 가치 있는 사람으로 평가하는 마음을 가리킨다. 비유하자면 자존감은 원자력을 이끌어내는 원자의 핵이나 마찬가지이다. 당신의 행동을 좌우하는 결정적 요인이자 행동력의 엔진이다. 지금의 나에서 내가 되고 싶은 이상적인 나에 가까워질수록 자존감은 올라가고 자아상도 긍정적으로 변해 자신감이 붙으며 활기가 넘치게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성공은 물질적인 보상보다 내면의 기쁨이 결정한다. 다음과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만으로 자존감이 올라가니 잠시 소리내어 말해보라. 나는 나 자신을 좋아한다. 나는 나 자신을 좋아한다. 나는 나 자신을 정말 좋아한다. 내 책들과 강연에서 꾸준히 이 방법을 권했더니 한 번은 큰 성공을 거둔 청년으로부터 고맙다는 영상 메시지를 받기도 했다. 영상 속에서 그는 자신이 과거에 얼마나 무력하고 불행했는지 열변을 토했다. 청년은 쇼핑몰에서 휴대폰 파는 일을 했는데 몇십 명에게 다가가 열심히 말을 걸어도 늘 거절당하기 일쑤였다고 했다. 하루하루 절망에 빠져들던 어느 날 내 책 판매의 심리학을 사서 읽게 되었다고 한다. 그 책에는 내면의 감정이 업무 성과와 궁극적으로 성공까지 결정한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
책을 읽은 다음 날, 그는 출근하기 전에 차 안에 앉아 나는 내가 참 좋아 라고 중얼거렸다. 지나가던 사람들은 혼잣말하는 그를 힐끗 쳐다보았다.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쇼핑몰 안으로 당당히 들어갔다. 여느 때처럼 휴대폰을 판매했고 그날의 첫 고객이 거절 의사를 밝혔을 때 그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말했다. 잠깐, 이건 정말 좋은 조건이에요. 어쩌면 당신의 삶을 상상도 못한 방식으로 편리하게 바꾸어 줄 수도 있습니다. 전날과 달리 말이 술술 나왔던 것이다. 그의 내면에서 자존감이 올라간 덕분이었다. 고객은 웃으며 정말요?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줄래요? 라며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그는 얼마 후 첫 매출을 올렸다. 첫 번째 성공은 두 번째, 세 번째 성공으로 이어졌고 머지않아 판매 신기록까지 세웠다. 그는 판매사원에서 관리자로 승진했고 나중에는 더 큰 회사로 이직했다. 나는 청년의 마지막 말이 오래 기억에 남는다. 출근길에 나는 나를 좋아하고 나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한 것이 제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나는 나를 좋아한다라는 생각은 마음의 신전을 받쳐주는 튼튼한 기둥이다. 스스로를 얼마나 좋아하는지와 얼마나 낙천적인지 사이에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어 우리의 행동을 결정한다. 또한 주어진 책임감을 받아들이는 일과 인생의 행복에까지도 영향을 미친다. 요즘은 성공할 기회가 정말 많다.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가 빠르게 개발되어 나오지만 여전히 충족되지 못한 고객의 욕구와 필요도 많기 때문이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 욕구와 필요를 잘 캐치한다. 그런데 누군가는 항상 현재 상황에서 영감을 얻어 방향을 찾는 반면 왜 누군가는 할 수 없다는 패배감에 젖어 있을까? 이는 자아 개념에서 파생된 자아 탄력성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실패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힘인 자아 탄력성은 최근 그릿으로 불리기도 한다. 1900년대 초중반 뉴욕에서 활동했던 영화 프로듀서 마이크 토드를 아는가? 1967년에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배우 엘리자베스 테일러의 배우자이기도 하다. 그는 막대한 돈을 벌었지만 여러 작품에 투자하며 성공과 실패도 반복했다. 그러다 한 번은 전 재산을 털어넣어 투자한 영화가 흥행에 참패했고 마이크 토드 파산하다 라는 헤드라인의 기사가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수많은 기자가 그를 찾아와 질문을 던졌다. 토드 씨, 갑자기 폭삭 망해 가난해진 기분은 어떠신가요? 앞으로 영화 투자는 안 하실 건가요? 그는 이렇게 답했다. 이봐요, 기자 양반. 나는 잠시 돈을 잃었을 뿐이요. 돈이 없다고 마음까지 가난해지는 건 아니지. 두고 보시오. 난 반드시 재기를 할 거요.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정말로 재기에 성공했다. 다음 작품이 크게 흥행해 다시 백만장자가 되었으며 영화계 상류사회에 이름을 올렸다. 마이크 토드의 말처럼 돈이 없는 것은 일시적인 상황이고 가난하다고 마음까지 가난한 것은 아니다. 성공한 미국인의 90%가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시작해 수년간의 노력으로 대단한 부와 성공을 일구었다. 볼품없는 꿈과 열정으로는 이룰 수 없는 일이다. 어떤 사람들은 돈이 많을수록 오히려 행복하지 않다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오랜 시간 재력가들을 가까이 하며 끊임없이 연구한 내가 장담하건대 그들은 아주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면 혹자는 재력가들이 그 자리에 오른 것은 단지 운이 좋았기 때문이라고 반박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나처럼 허드렛 일을 하며 사회생활을 시작한 사람부터 자국의 큰 사건을 피해 힘겹게 미국에 도착한 이민자, 몇 년 동안 빈민가에 살았던 사람까지
그들의 배경이 말도 안 되게 초라했으니 말이다. 1980년대부터 반도체 회사 인텔의 경영직을 맡아 크게 성장시킨 앤디 그로브도 그런 오해를 받는 사람 중 하나다.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업가 중 하나로 꼽히는 그의 본명은 안드라스 그로프이다. 즉, 헝가리 출신 이민자다. 그는 1956년 헝가리 혁명이 일어나고 러시아, 당시 소련이 이를 무력으로 진압하던 때 홀로 자국에서 탈출해 뉴욕으로 망명했다. 그 후 영어를 배우고 대학에 진학해 화학공학 학위를 받았다. 이민자라는 신분에 갇히지 않고 경영학 학위까지 받은 뒤 샌프란시스코의 한 반도체 회사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그리고 1968년에 동료들이 회사를 떠나 인텔을 창립하자 이듬해 합류해 1987년에는 CEO 자리에 앉았고 1997년부터 8년 동안 회장직을 역임했다. 그는 인텔을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업으로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헝가리 혁명을 피해 탈출하고 빈털터리로 미국에 도착했던 무일푼 청년이 이 모든 위대한 업적을 이루어낸 것이다. 흔히 사람들은 누군가 큰 성공을 거둔 것을 보면서 운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쩌면 그렇게 믿어야 노력하지 않는 자신에 대한 면죄부가 생기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들을 가까이에서 들여다보면 그들에게는 엄청난 노력으로 수없이 많은 실패를 딛고 일어난 기나긴 역사가 있다. 나는 최근에 기회가 되어 누군가와 잠시 대화를 나누었는데 안타깝게도 그 역시 성공한 사람들은 단지 운이 좋아 어쩌다 성공했을 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나는 이렇게 물었다. 당신은 똑똑한 사람이지요. 혹시 성공한 사람들이 실패한 사람들보다 10배 이상 실패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그러자 그가 흥분한 듯 큰 소리로 답했다. 글쎄요,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실패하는 게 아니라 잠깐 막히는 것뿐이지요. 무언가가 발에 채여 잠시 휘청거린 거지요. 알고 보니 그게 호재였던 거고요. 통계적으로 성공한 사람은 보통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실패합니다. 그에게 들려준 사례를 여기에 그대로 풀어놓겠다. 당신도 읽고 생각해보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사회자가 쉬는 시간을 앞두고 자수성가한 백만장자 4명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다. 여러분은 큰돈을 벌게 해준 지금의 사업 이전에 얼마나 많은 사업을 해보셨나요? 그들은 쉬는 시간에 각자 자신의 답을 계산해 보았다. 나온 답의 평균을 내보니 17이라는 숫자가 나왔다. 그들은 16번째 사업까지 완전히 또는 반쯤 실패했으며 평균적으로 17번째 사업에서 비로소 큰 성공을 거두고 부자가 되었다. 사회자는 다른 질문도 던졌다. 16번째 사업까지는 정말 실패했나요? 잠시 주춤한 게 아니라요? 실패한 뒤엔 어떤 생각을 하셨지요? 백만장자 4명은 입을 모아 이렇게 답했다. 그게 실패했지요. 거의 쫄딱 망했습니다. 하지만 아주 귀중한 가르침을 얻은 경험이었습니다. 확신하건대 그 실패들이 없었다면 저는 결코 이렇게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을 겁니다. 어쩌다 성공했다고? 그런 일은 없다. 좋은 하루는 저절로 찾아오지 않듯이 성공은 절대 저절로 찾아오지 않는다. 성공을 자동화하는 루틴의 힘. 나는 시간 관리에 대해 연구하며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시간 관리를 너무 엄격하게 하면 일과 생활 모두가 경직되기 마련이다. 틀에 갇힌 인생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마음의 여유와 즐거움이 사라진다. 어떤 의미에서 이야기한 것인지 일견 이해되지만 사실 시간 관리를 잘하면 여기서 말한 단점이 모두 상쇄된다. 고민 없이 즉시 실행할 수 있도록 자동화된 일이 많아질수록 몸과 마음에 여유가 생긴다.
인생의 크고 작은 일들이 자동적으로 굴러가면 당신은 새로운 일에 마음을 쏟을 수 있고 더 많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이를테면 당신은 매일 아침에 눈을 뜨고 고민할 것이다. 아침은 뭘 먹지? 달걀을 먹을까? 프라이? 스크램블? 만약 매일 아침 먹을 음식을 전날 저녁에 미리 준비해 두거나 아침에는 삶은 달걀을 먹는다처럼 정해진 습관이 있다면 출근 시간은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이다. 이미 몸에 배어 습관이 된 일에는 신경을 덜 쓰고 더 중요한 일에 신경 쓰고 집중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다. 그들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면 생활 패턴을 만들고 그대로 실행해 남은 에너지를 업무에 쏟아 목표 달성에 힘쓴다. 하루를 미리 계획하는 패턴이 한번 자리 잡으면 훨씬 더 많은 일을 해내며 동시에 스트레스도 효율적으로 관리된다. 이처럼 규칙적이고 자동적으로 일을 수행하는 습관이나 과정을 루틴이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루틴 만들기가 몹시 힘들다. 의도적으로 같은 시간에 같은 일을 반복하기가 만만치 않다. 하지만 루틴에 한번 올라타고 나면 어느 순간부터 몸이 먼저 움직이는 게 느껴질 것이다. 귀찮고 하기 싫다는 생각보다 먼저 몸이 반응하는 것이다. 그때부터는 큰 고민이나 노력 없이도 많은 일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충분히 숙면하라. 모든 성공한 사람에게는 자기만의 루틴이 있다. 나의 경험과 다른 사람의 조언을 바탕으로 당신이 삶에 적용할 만한 루틴을 몇 가지 알려주겠다. 첫 번째는 잠에 관한 것이다. 잠은 단순히 누워서 하룻밤을 보내는 일이 아니라 마음과 뇌, 몸이 휴식을 취하고 재충전하는 과정이다. 휴식의 질, 즉 잠의 질이 당신의 하루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 우리는 하루 종일 생각을 거듭하며 문제를 해결하고 결정을 내린다. 훌륭한 생각 하나만으로도 백만장자가 될 수 있고 사소한 결정 하나가 사업의 판도를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놀라운 사실도 아니다. 명료한 판단으로 작은 문제 하나를 해결해 다른 사람들이 평생에 걸쳐 이룬 것보다 훨씬 더 큰 성공을 거둔 이들도 많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 중 한 명으로 꼽히고 $100 지폐 속 얼굴의 주인공인 벤저민 프랭클린 역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은 사람을 건강하고 지혜롭고 부유하게 만든다라고 말했다. 밤에는 휴대폰과 TV를 멀리하라. 현대인들은 전자기기에 정신이 팔려 잠자리에 들지 않고 밤늦게까지 깨어있는 날이 부지기수다. 늦게까지 SNS로 새로운 소식을 확인하다 보면 머릿속이 산만해져 숙면을 취하기 어렵다. 뇌가 충분히 쉴 수 있도록 밤 9시 전에는 휴대폰을 끄고 밤 10시 전에는 잠자리에 드는 것을 규칙으로 만들어야 아침 일찍 일어날 수 있다. 미국의 소비 습관 전문가 톰 콜리가 5년간 수백 명의 가난한 사람과 부자들을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저소득층의 77%는 매일 1시간 이상 TV를 시청했지만 고소득층의 67%는 TV 시청 시간이 1시간이 채 되지 않았다. 그들은 꼭 필요한 프로그램만 골라 자신의 스케줄에 맞춰 시청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염없이 TV 채널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이동 시간이나 자투리 시간에 잠깐씩 중요한 프로그램만 보는 식이다. 즉 불필요한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시간을 허비하지 않은 것이다. 숙면을 취하기 위해서는 야식도 먹지 않는 것이 좋다. 식사는 침대에 눕기 3시간 전에 끝내야 한다. 그래야 충분히 소화해 속이 편안한 채로 잠들 수 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무언가를 먹으면 소화를 시키느라 뇌와 위가 끊임없이 일해야 해서 깊은 잠을 방해한다. 무언가를 먹고 잠든 다음 날은 평소와 똑같은 시간을 자도
훨씬 피곤한 상태로 깬 경험이 다들 있을 것이다. TV를 보거나 야식을 먹는 유혹을 뿌리치기 어렵다면 내일 할 일 목록을 작성하는 루틴을 강제해 보는 것이 어떨까? 힘들었던 하루에 대한 보상 심리로 나태해지려는 마음을 아직 할 일이 남았다는 의식으로 통제하는 것이다. 잠자리에 누워 내일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며 이리저리 뒤척이는 대신 미리 글로 써둬라. 이렇게 할 일을 적어두면 의식의 힘을 10분 활용할 수 있다. 당신의 잠재의식과 초의식이 밤새 내일의 할 일과 목표에 대해 생각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면 전날 고민하던 문제에 대한 훌륭한 통찰이 떠오르기도 할 것이다. 우리의 잠재의식은 슈퍼컴퓨터처럼 자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아이디어를 떠올린다. 과학 분야를 비롯해 창의력을 요하는 큰 발견이나 돌파구가 아침에 막 일어났거나 때로는 한밤중에 잠시 깼을 때 찾아오는 이유도 그것이다. 늘 침대 옆 탁자에 메모지와 펜을 준비해 놓고 일찍 잠자리에 들자. 그래야 한밤중에 깨어나 멋진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 기록할 수 있다. 나폴레온 힐도 강조했다. 생각을 붙잡아 글로 적어라. 생각은 혜성처럼 날아온다. 그 생각을 붙잡으면 당신의 인생이 180도 달라질 수도 있다. 아침에는 운동하라. 내가 매일 아침 실천하는 두 번째 루틴은 운동이다. 전문가들은 저녁 운동보다 아침 운동을 추천하는데 그 이유는 아침에 운동을 하면 규칙적으로 반복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아침이 아닌 시간에 운동을 하려고 하면 핑계를 대기가 쉽다. 점심 때는 하루 일과 중이라 여유가 없고 저녁 때는 하루를 마무리하고 피곤해서 그냥 눕고 싶어진다. 혹은 미팅이나 약속이 잡히기도 한다. 그래서 나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15분에서 1시간 정도를 운동에 투자한다. 최소한 스트레칭은 꼭 하고 윗몸 일으키기, 스쿼트와 같은 코어 운동에 그날 몸 상태에 따라 유산소 운동을 추가하기도 한다. 시간을 내기가 너무 어렵다면 이 중에서 윗몸 일으키기를 추천한다. 윗몸 일으키기를 100개에서 200개씩 해보라. 꼭 뱃살을 줄이려는 목적이 아니라 일상을 활기차게 보내는데 코어 근육이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기초 근력이 부족할 경우 윗몸 일으키기를 할 때 복근보다 목이 아플 수 있는데 이때는 몸통을 전부 들어 올리지 않고 어깨만 바닥에서 들어 올려라.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효과가 있다. 다만 어깨를 들어 올릴 때에도 허리는 매트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꾹 누르는 느낌을 유지해야 한다. 배를 쥐어짜는 듯한 정자세의 윗몸 일으키를 하지 않아도 괜찮다. 일단 시작해서 습관으로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코어 운동을 하면 자세가 좋아지고 등과 엉덩이, 무릎과 어깨의 통증이 줄어든다. 유산소 운동은 체력을 키우는 데 좋다. 심폐지구력이 좋아지기 때문에 일상의 많은 일에도 덜 지치게 된다. 또한 아침에 유산소 운동을 하면 정신이 맑고 예리해지며 창의성이 커지고 활력까지 생긴다. 유산소 운동의 대표적인 예로는 달리기와 자전거가 있다. 나는 유산소 운동을 위해 집에 러닝머신과 실내 자전거를 두었다. 시간이 될 때마다 수영장에 가서 왕복 20m 코스를 몇 바퀴 돌고 오기도 한다. 적어도 일주일에 3시간에서 5시간은 운동하기를 권한다. 업무 회의와 마찬가지로 운동도 미리 계획을 세워라. 매달 초에는 월별 운동 계획을 세우고 매일 잠들기 전에는 다음날 어떤 운동을 할지 미리 정해 놓아라. 가끔 아내에게 이런 농담을 한다. 매일 아침 6시에 저절로 눈이 떠지고 나면 내가 무언가를 해볼 틈도 없이 누군가 내 목덜미를 움켜잡아 수영장에 던져넣는 것 같다고 말이다. 그 정도로 운동을 하는 일이 몸에 배었다는 뜻이다. 수영을 가는 날이면 내가 생각하기도 전에
눈을 뜨는 순간 몸이 알아서 준비를 하고 수영장으로 향한다. 피곤할 것이라는 편견과 달리 실제로는 이렇게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면 천연 진통제라 불리는 엔도르핀이 분비되어 활력이 넘친다. 어떤 진통제든 계속 먹으면 중독이 되는데 엔도르핀 중독은 전혀 걱정할 필요도 없다. 오히려 삶의 질을 높여주는 좋은 중독에 가깝다. 엔도르핀은 기분을 좋아지게 하고 서서히 운동에 빠져들게 만든다. 눈 뜨자마자 나 자신을 위해 운동하는 순간이 너무 기다려져 일과 중에 갑자기 헬스장으로 뛰어가고 싶은 유혹을 뿌리쳐야 할 정도로 말이다. 책으로 명상하라. 아침에 추천하는 또 다른 루틴은 15분 동안의 명상이다. 물론 잠이 덜 깬 상태에서 명상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아침 명상을 시도한 사람 중 50에서 70%는 다시 잠든 경험이 있다고 하니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체감이 된다. 사실 명상은 나에게도 아직 어렵다. 활동적인 나에게 가만히 앉아 고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고역에 가까웠다. 그래서 나는 독서를 통한 명상이라는 방법을 찾았다. 평소 책 읽기를 좋아했기에 이 방법은 어렵지 않았다. 사색할 수 있는 내용이나 동기부여가 되는 내용의 책을 선택해 읽다 보면 저절로 마음이 차분해지고 생각도 말끔해 정리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스코틀랜드의 종교사상가이자 과학자인 헨리 드러먼드는 하루의 첫 시간은 그날의 방향을 결정하는 키와 같다 라고 말했다. 하루의 첫 시간, 즉 아침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가 그날 하루의 분위기를 좌우한다. 매일 아침 15분에서 30분 정도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내용의 책을 읽고 다른 일을 시작하라. 나는 운동 후에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을 좋아한다. 이때 책을 읽는데 대개 하루를 힘차게 시작할 수 있도록 마음가짐을 다잡게 하는 것들이다. 손에 펜을 들고 인상 깊은 부분은 줄을 치며 읽고 나면 머리가 맑아지고 비로소 일과를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는 기분이 든다. 덤으로 창의성도 훨씬 높아지는 것은 물론이다. 우선순위를 정하라. 본격적인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는 일의 우선순위를 확인해야 한다. 노트를 펼치고 오늘 날짜와 장소, 10개의 목표를 현재 시제로 적어라. 그리고 목표를 하나하나 보며 무엇부터 해나가야 할지 우선순위를 정하라. 몇 년 전 우선순위 코칭 프로그램을 운영했을 때 나는 참가자들에게 3개월마다 하루를 투자해 계획과 생산성, 집중력에 관해 내가 내준 과제를 실행하면 1년 안에 소득이 2배로 늘어날 것이라고 가르쳤다. 만약 효과가 없다면 코칭비를 전액 환불해주고 이후 1년간은 무료로 내 수업을 들을 수 있다고 보장했다. 코칭 프로그램 첫날에는 2배의 수입을 얻는 법을 소개했다. 모두 이 책에서 다룬 내용들이다. 노트를 하나씩 나누어주고 이렇게 말했다. 지금부터 이 노트가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될 겁니다. 앞으로 30일간 매일 아침 일어나 이 노트를 펼치고 10개의 목표를 적으면 됩니다. 어제 쓴 목표를 보고 베끼지 마세요. 새로운 하루가 오면 새 페이지에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첫날 적은 목표 중에서 목록에서 빠지는 게 있을 겁니다. 그것들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다시 쓰는 걸 잊어버리는 거지요. 어떤 목표는 아래로 내려가고 어떤 목표는 순위가 오를 겁니다. 점점 더 명확하게 쓰고 점차 그것들을 이루게 될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한 참가자는 금요일에 이 수업을 듣고 당장 실행에 옮겼는데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 효과가 나타났다. 다음 주 목요일에 이미 올해의 목표 중 몇 가지를 달성했다고 말한 것이다. 그는 상기된 표정으로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외쳤다. 마치 다이너마이트의 기폭장치가 눌린 것 같습니다. 매년 세우기만 하던 목표를 달성했고
이제는 다른 목표까지 추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 믿기 어려운 속도로 진행되는군요. 10가지 목표를 쓰는 데에는 3분에서 5분밖에 걸리지 않는다. 한 달간 속는 셈치고 매일 기록하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라.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활용하고 효과를 본 방법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나 간단한 방법처럼 보여서 그런지 무시하고 절대로 실천하지 않아 안타깝다. 실제로 코칭 프로그램은 효과가 없다면 전액 환불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지만 환불 요청이 들어온 적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다. 에릭슨과 연구진들은 소득에 따른 사회 경제적 이동성을 살펴보며 왜 어떤 사람들은 더 빨리 더 큰 소득을 얻는지 연구했다. 그 결과 성공하는 사람들은 한 번에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한다는 사실을 발견해냈다. 이를테면 이런 식이다. 저는 이 회사에서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조직에 이바지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상사로부터 어떤 능력과 훈련이 필요한지 물은 뒤 그들은 저격수처럼 그 기술에 집중했다. 지식이 필요하다면 책을 사서 읽고 시간을 내 관련 강연까지 들었다. 어떤 사람들은 매일 아침마다 테드 강연을 들었다. 테드에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영감을 주는 시리즈가 수없이 나와 있다. 전문가가 평생을 바쳐 연구해온 중요한 내용을 20분간 압축해 들려준다. 에릭슨이 조사하고 살펴본 500여 명의 CEO들은 모두 이와 같은 전략을 사용했다. 한 번에 중요한 기술 하나를 갈고 닦는다. 1개월이든 1년이든 관련 지식을 찾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침을 얻으며 그 기술이 자신의 것이 될까지 반복했다. 그들은 하루에 최소 2시간, 일주일에 평균 10시간씩 자기 개발에 투자했다. 나 역시 같은 방식으로 살아왔다. 나는 철이 든 뒤로는 술을 마시러 나가 흥청망청 놀지 않았다. 시간 여유가 생길 때마다 필요한 지식을 찾고 공부하고 배우고 메모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일주일에 168시간씩 공평하게 주어진다. 그중 10시간을 당신의 분야에서 상위 10%에 들기 위해 투자할 수 있겠는가? 만약 그렇다면 성공은 보장된 미래다. 아인슈타인은 복리는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다 라고 했다. 이자 몇 %는 처음에는 굉장히 작아 보인다. 그러나 거기에 이자가 붙고 또 이자가 붙으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학습도 마찬가지다. 거꾸로 된 피라미드를 떠올리면 이해가 쉽다. 처음에는 보잘것없지만 점점 능력이 커져서 범접할 수 없어진다. 도파민 중독에서 벗어나라. 또 다른 성공 루틴은 각종 연락, 알림과 관련이 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휴대폰을 확인하지 말라. 간밤에 온 연락과 이메일을 확인하고 싶은 유혹을 뿌리쳐라. 애인이나 친구와 메시지를 주고받는데 재미를 붙여서 심지어 한밤중에 잠에서 깨어나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도 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일까? 이런 행동은 중독과 연관이 있다. 이메일이나 메시지가 왔다고 알림이 뜨면 순간적으로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된다. 현대인은 도파민이라는 단어에 너무 익숙해져 있지만 도파민은 코카인 같은 나쁜 약물의 자극적인 성분과 비슷한 점이 있다. 사람들은 하루 종일 이메일을 확인하고 휴대폰을 들여다본다. 알림음이 울릴 때마다 자극을 받아 꼭 확인하려고 한다. 한번 시작하면 잠시 연락을 주고받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친구들에게 끊임없이 메시지를 보내고 답장을 받으며 쾌락을 즐긴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불 밖으로 나가지 않고 누워서 계속 메시지를 주고받는 행동만으로도 도파민에 중독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미국의 성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하루 평균 145회 이메일을 확인한다고 한다. 대학생들은 더욱 그 빈도가 잦아서 1시간에 평균 18회 이메일과 SNS를 확인한다.
귀에 무선 이어폰을 꽂고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이동하므로 단 하나의 알림음도 놓치지 않는다. 연락처 목록에서 지인마다 알림을 달린 설정해 놓고 연락처 목록에서 지인마다 알림을 달리 설정해 놓아 소리만 듣고도 아, 수잔의 전화네 라고 순식간에 알아차는 이들도 있다. 이런 식으로 온종일 자각 상태에 머무르므로 좀처럼 중요한 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닐까? 지나치게 도파민을 추구하는 행위는 일상을 무너뜨린다. 만약 불필요한 것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아침부터 집중력을 발휘해 쉬지 않고 일해서 중요한 과업을 달성할 수 있다면 당신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뇌의 신경 가소성에 따라 도파민을 줬던 신경회로에도 변화가 생길 것이다. 반복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행동과 사고방식이 자리 잡는다. 지난 10년 동안 신경과학이 크게 발전함에 따라 뇌과학자들은 우리의 뇌가 80에서 90세까지 무한하게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새로운 정보를 습득할 때마다 뇌는 새로운 신경회로를 만들어 우리의 생각, 반응, 행동이 달라지게 한다. 한마디로 어떤 일을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뇌의 구조와 생각을, 더 나아가 인생을 극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세계적인 시간관리 전문가들은 사람들의 커리어가 휴대폰과 연락에 대한 집착으로 인해 망가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그들은 안 됩니다. 만지지 마세요. 치우세요. 라고 조언한다. 세계적인 심리치료사이자 영혼의 돌봄의 저자 토머스 모어가 제안한 마음을 돌보는 가장 중요한 규칙은 멈추는 것이다. TV와 노트북을 끄고 휴대폰을 내려놓아라. 모든 일을 멈추어라. 그리고 침묵을 만들어라. 기업가이자 성공적인 투자자 팀 페리스는 생생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나는 4시간만 일한다 라는 책을 펴냈다. 그는 처음에는 하루 14시간, 일주일에 7시간 내내 일했다. 그는 처음에는 하루 14시간, 일주일에 7일 내내 일했다. 일의 습관을 분석해보니 일하면서 각종 이메일을 계속 확인하느라 시간이 오래 걸렸음을 알아채고 나중에는 일주일에 한 번만 이메일을 확인했다. 그 후 집중하는 시간이 길어졌고 이전보다 적게 일하고도 수입은 3배로 늘었다. 이제 그는 해마다 3에서 4개월간 긴 휴가를 즐기며 전 세계를 여행하고 새로운 언어와 문화를 탐구하면서도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수입을 얻는다. 팀 페리스는 전문 비서를 두어 이메일 업무를 처리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모든 이메일은 필리핀에 있는 비서에게 전달된다. 자주 들어오는 질문 목록을 만들어 비서가 처리하도록 했고 긴급한 메일만 그에게 전달하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비서가 처리할 수 없어 자신에게 오는 이메일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했다. 건강한 식습관을 들여라. 식사를 잘하는 것은 생각보다 중요하다. 단 입이 즐거운 순간만을 쫓지 말고 음식이 몸과 컨디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깊이 고려해야 한다. 성공을 위한 식습관은 3가지 하얀 음식을 줄이는 것이다. 바로 설탕, 밀가루, 소금이다. 미국 심장협회에 따르면 미국의 평균 설탕 섭취량은 하루에 17티스푼, 즉 70g으로 권장량의 2배가 넘는다. 연간으로 계산하면 매년 25kg에 달하는 설탕을 섭취하는 셈이다.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바쁜 생활로 인해 아침을 잘 챙기지 못하는데 아침에 섭취하는 음식은 그날의 컨디션에 종일 영향을 미친다. 즉 바쁘다는 이유로 아침을 먹지 않는 것은 차에 빈 연료 탱크를 싣고 출발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무엇으로 탱크를 채우는지가 하루의 질을 크게 좌우한다. 달걀 같은 고단백 음식과 과일, 현미, 감자,
단호박 등 복합 탄수화물로 하루를 시작하라. 이것들은 오전에 5시간 연속으로 달릴 충분한 에너지가 되어줄 것이다. 점심으로는 단백질이 많이 포함된 닭가슴살, 생선, 두부 샐러드를 추천한다. 각종 빵과 케이크를 비롯한 탄수화물은 피하고 콜라도 금물이다. 건강한 고단백 샐러드를 챙겨 먹으면 오후에 식곤증에 시달리지 않고 5시간 동안 더 힘차게 일할 에너지가 생긴다.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많이 먹는 습관을 기르면 하루 종일 활기를 유지할 수 있다. 베리시어스는 빵, 파스타, 쌀, 감자 같은 알칼리성을 띠는 탄수화물과 소고기, 닭가슴살, 달걀과 같은 산성을 띠는 단백질을 함께 섭취하면 소화가 어렵다고 했다.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분해하기 위해 각각 산성, 소화액과 알칼리성 소화액이 분비되는데 산성과 알칼리성은 만났을 때 중화된다. 따라서 더 많은 소화액이 필요하고 결론적으로 더 많은 혈액이 필요해진다. 이것저것 먹고 나서 속이 더부룩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점심으로 무언가를 과하게 먹고 오면 오후에 효율이 나지 않는다. 이를 피하기 위해 아침을 꼭 챙겨 먹고 점심으로 단백질과 복합 탄수화물, 과일과 채소 등 건강한 식단으로 채워야 한다. 건강하게 먹는 습관이 들면 뇌의 기능도 크게 향상되어 생산성이 올라가는 것은 물론이다. 주변 사람에게 애정을 쏟아라. 마지막으로 권하고 싶은 루틴은 주변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기쁨은 부나 명예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진정한 기쁨은 돈, 자동차, 요트에서 나오지 않는다. 명예와 칭찬에서 오는 것도 아니다. 이것들을 관객이 빠져나가고 당신이 홀로 무대에 남는 순간 안개처럼 사라진다. 성취에는 아주 잠깐의 기쁨만 따를 뿐이다. 우리가 삶에서 누리는 기쁨의 80%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온다. 타인과 이야기하고 즐겁게 웃고 더불어 살아가고 누군가의 삶의 일부가 되는 데에서 기쁨을 느낀다. 아이들이 건강히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고 배우자와 함께 가치관을 맞춰가는 시간을 소홀히 하지 말라. 일할 때 다른 것에 신경 쓰지 말고 일만 하라고 조언했듯이 가족과 시간을 보낼 때도 온 마음을 다하라. 그 시간에 회사에 보낼 이메일, 내일 해야 하는 보고를 떠올리며 스트레스를 받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다. 얼굴을 맞대고 마음을 맞대고 그 순간에 충실해야 한다.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서로 마주본다는 의미다. 누군가는 주방에서 요리를 하고 누군가는 거실 소파에 누워 있다면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주방에서 함께 맛있는 저녁을 만들고 침실에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정말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가족뿐만 아니라 친구도 마찬가지다. 사람을 대하고 관계를 쌓을 때는 내 성과를 늘어놓기보다 상대방에게 질문을 던져라. 오늘 하루는 어땠는지, 요즘 고민이나 생각거리가 있는지 물어라. 시간을 내어 귀를 기울이고 질문하고 서로 인내심을 보이는 것. 이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장 필요한 태도이다. 관계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은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 서로 속마음을 터놓는 것이다. 아동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아이의 성격은 가족이 둘러앉은 저녁 식탁에서의 대화로 결정된다. 저녁 식사 자리의 분위기가 아이가 어떤 어른으로 자랄 것인지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변수라는 것이다. 이 연구 결과를 들은 후 나는 항상 가족들이 집에 모여 함께 저녁을 먹었다. 내가 출장 중일 때는 아내라도 꼭 아이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서로의 하루에 관해 이야기했으면 좋겠다고 권했다. 아내도 내 말에 동의해서 우리 아이들은 늘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었고 성인이 되어 독립한 지금까지도
원만한 성격으로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제 이 책을 덮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마음가짐의 변화가 필요하다. 당신을 움직이게 할 마지막 당부를 하면서 이 책을 마치고자 한다. 첫째, 당신이 더 나아져야만 당신의 삶도 나아진다. 당신의 잠재력에는 한계가 없다. 유일한 한계는 당신의 사고방식이다. 당신의 상상력이 무한하다면 당신은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 사람들은 때로 성장 가능성을 보고 직장을 택하기도 한다. 매일 성장한다고 느낀다면 적은 급여를 받으면서 기꺼이 일하기도 한다. 미래를 상상하기 때문이다. 매일 나아가고 있다는 감각을 섬세하게 느껴라.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더 크게 상상하라. 둘째, 과거의 실패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미래다. 걷잡을 수 없는 스트레스와 불행은 모두 과거의 실패에 얽매일 때 발생한다. 바꿀 수 없는 일을 걱정하는 것은 시간 낭비에 불과하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사건에서 교훈을 얻고 책임을 받아들이는 것뿐이다. 어디로 나아갈지 고민하고 방향을 설정하라. 차라리 무언가가 되거나 무언가를 하거나 무언가를 가지고 싶다고 끊임없이 열망하라.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대신 에너지가 생기고 창의성이 샘솟고 뇌에서 엔도르핀이 분비될 것이다. 셋째, 당신은 무엇이든 배울 수 있다. 나는 구멍난 낡은 신발을 신고 쪽방에서 살던 가난한 시절, 우연히 사람은 무엇이든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당시 나에게는 돈도 경험도 미래도 없었다. 하지만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자 내 인생은 완전히 새로운 흐름을 타기 시작했다. 배워야 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배울 수 있었고 배움에 대한 열정을 원동력 삼아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갔다. 배우면 배울수록 더 많이 익힐 수 있었다.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니 점점 더 똑똑해지는 기분이었다. 뇌가 활성화되면서 신경 가소성이 점점 강해졌던 것 아닐까? 당신은 수입을 늘리기 위해, 인기를 얻기 위해, 인생의 승자가 되기 위해 효과적인 기술을 익힐 수 있다. 당신이 동경하고 부러워하는 사람들도 처음부터 그런 능력을 지니고 있던 것은 아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기술과 능력이 무엇인지 알아내고 그것을 익히는 것을 목표로 삼아라. 글로 쓰고 계획을 세우고 첫걸음을 내디디며 매일 성공 경험을 쌓아라. 당신이 위대한 목표를 이루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방해물은 오직 당신뿐이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나요? 브라이언 트레이시의 말처럼 결국 우리 삶을 바꾸는 건 생각이 아니라 지금 바로 하는 행동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책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용기와 움직임을 더해주길 바라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따뜻한 마음과 사랑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